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서양사 기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리스 사부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죠. 자, 보기에 이제 서양 고대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기억에 이제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오리엔트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 가덕에 있었던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요 가덕의 문명은 에게 문명이죠. 외계 문명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에요. 외계 문명의 구성을 이제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에게이죠. 이 그리스 앞바다. 네. 그래서 여기 크레타 섬이 있고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아 문명이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펠로폰네소 반도와 이 본토 여기 중심으로 해갖고 미케네 문명이 발달했고 요쪽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연안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식민 도시들이 많이 사는데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지역을 중심해서 트로이 문명 이렇게 이제 발달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문화가 문명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있다가 나중에 미케네 문명으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죠.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때 도리아인들이 이제 공격함으로써 미케네 문명이 없어지고 한동안 이제 다크에이지 암흑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강력한 군주에서 이룩한 청동기 문화였다. 예, 맞죠? 야,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강력한 군주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오리엔트의 어떤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의 어떤 군주하고는 좀 달라요. 예, 상대적으로 초창기 때 폴리스에 있었던 왕들보다 권한이 컸다는 거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엔트 문화의 군주보다는 권한은 약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용적이고 모방적인 특성의 문화가 발달됐다. 자, 이거는 로마와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이 크게 발달됐다. 네, 이거는 자연과학이 발달된 것은 이제 오리엔트 문명하고 헬레니즘 문화예요. 예.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아. 대륙주의고 유목문화적 성격을 지문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뜬금없는 지문이고 그래서 오답을 구성하더라도 좀 매력적인 오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좀 약간 문맥이 맞는 거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지내 나오는 거는 그냥 어 별로 매력도 떨어지죠. 뭐 이런 것들은 제껴두는 지문이고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은 군 전술의 발전 과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서양에서의 국룰은 뭐라고 했죠? 자기가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얻는다고 했죠. 우리하고 반대요. 우리는 이제 그 피를 흘리지 않을 만큼 정치적 권리를 얻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기와 같은 정치 개혁이 나타난 영향을 준 군 전술의 변화를 보기 B에서 어, 여기 하살표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민의에 관한 강화, 그 다음에 국구유엔 수당제,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제, 그 다음에 임기제, 시민권 제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누가 실시했냐면 페리클라스가 실시했던 제도죠. 페리클라스가. 자, 페리클라스가 실시했던 제도의 배경을 보면 보통 이제 페리클라스는 이제 데모크라시를 완성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테테스 계층 같은 빈민들 계층에도 뭘 줬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 권리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클리스테네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줬지만 페리카스는 이런 수당제라든지 추천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정치적 권리를 실질에 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테테스 빈민 계층들이 피를 흘렸던 계기가 있었죠. 배경이 있었죠. 그 앞에 페리카스 앞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 당시 이제 노구로 노를 짓는
노군으로 빈민들이 많이 뭐냐면 동원됐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진 거는 육체밖에 없으니까 3단 노선에 딱 타서 열심히 배를 쳤어요. 3단 노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배에 이제 그 갑판이 있으면 갑판 위에는 이제 주로 무장한 병력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섬실에서 여기 노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노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세 층에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세 층에 나눠져서 노를 이제 짓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그 당시 배 옆구리나 이런 것들 측면을 공격해서 그 타격을 준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갑판에 있는 그 무장 병력들이 이제 타가지고 상대방 배에 타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스피드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높은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단 노선을 이용해 갖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요 3단 노선에 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빈민계층들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있고 그럼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쌓았냐? 그때는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중심이 아니라 육군이었죠. 우리가 이제 아테네 하면 해군 딱 인식이 돼 있지만 실제로 해군이 강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육군이 중심이었는데 육군은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중장보병이 이렇게 재와 열과 대호를 맞춰가지고 한 곳에 밀집돼 가지고 쌓았죠. 팔랑크스 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장창들을 가지고 앞으로 진격하면 앞으로 돌격한 기병들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장보병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부유한 평민 계층들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다가 나중에 3단 노선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하니까 이때 이제 빈민들에게도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장보병에서 윗집대용으로 전술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가 육군 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이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디귿 2번이 되겠죠. 참고로 소수의 기병 중수에서 중갑 보병이나 밀집 대형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언제 때죠? 요거는 BC 6세기 때요. 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이런 그 부연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그 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권리를 둘러싸고 기족하고 그 다음에 부연 평민 간의 갈등이 있었죠. 자, 요걸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솔론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솔련의 개혁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군 전술의 변화를 얘기하면 이걸 써야 돼요. 기획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지문은 페리카스 관련된 내용이니까 페리카스 관련된 내용들 연결해서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페리카스 개혁 관련된 내용도 뒤에 이제 기출 문제 많이 나오죠. 뭐 기본적인 거지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자. 3번. 자, 보기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자, 중장 보병단의 등장, 솔련의 개혁, 니키뉴스법, 호르테시우스법. 자, 중장 보병단의 등장은 그 당시 이제 평민 계층의 등장을 볼 수 있죠. 그리스는 노마 시대 때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부양 평민이나 아니면 자영농민들이 자체 무장을 갖춰갖고 중장 보병단 활동하면서 그만큼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는 솔련의 개혁이 있었고, 그런 니키니우스법하고 후르테시우스법은 평민권 신장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법이죠. 로마의 시민법. 예.
그 예전에 이제 이 니키니우스법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번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평민 세력의 성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제 가두제 출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 당시 아테네가 이제 페르폴루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스파르타 치하에 있었거든요. 잠시 그때 잠깐 나타났고 로마에서는 공화정 말기 때 군인 정치가들이 이제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 가두제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참주의 출현 방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클리스테네스 기억하고 연결돼 있죠. 자, 클리스테네스의 도평 추방제와 관련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이제 오답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답이나 예문에 다시 한번 나온다는 것도 국룰이에요. 이게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의 국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4번을 보죠. 4번은 이제 솔론의 기억이에요. 대개 보면 이제 그 그리스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솔론, 그 다음에 뭐 크레스테네스, 페리크라스, 요 세 명은 진짜 자주 나오는 3대장이야. 네. 그래서 요 사람들만 정확히 파악을 해두면 그리스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거의 7,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솔론의 기억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솔론 시대는 이제 BC 6세기 때죠.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지만 사회적 양극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권력을 둘러싸고 중장보복을 활동했던 부유한 평민계층과 그 다음에 귀족 계급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이제 부유한 평민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거기에 또 도태된 사람들도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많이 형성됐어. 특히 이제 그 당시 상품성 작물을 갖다 많이 팔기 때문에 대농장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농들이 몰락해갖고 빈민이 된 사람들이 많고요. 이들이 꼭 이제 또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드래곤법에 의해서 노예가 돼요. 예. 거기에다 이제 이걸 둘러싸인 부유한 평민들 대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놔두면 안 되겠죠. 폴리스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통합을 필요했어요. 통합이. 그래갖고 이제 솔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했어요? 이 부유한 평민과 귀족 간의 정치적 갈등은 금권 정치를 통해서 해결했고, 그래서 이제 네 등급을 나눠가지고 정치 참여 폭을 달리 뒀죠. 그 다음에 빈민과 이제 부유한 평민들의 것은 그 당시 드래곤법을 폐지시키고 노예를 금지시켰죠. 노예가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시민권자가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노예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후로는. 그다음에 빚을 탕감해 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입장을 조금씩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좀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더 그에 대해 만족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고 결국에 그 뒤에 등장한 페리스타토스는 한 놈만 파라라는 정치적 어떤 국민이 있죠. 그리고 쪽수의 논리에 따라서 저도 이제 빈민들에게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몰빵해 줌으로써 정권을 유지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쪽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솔론의 내용이 아닌 걸 볼게요. 채무 노예 금지 맞죠? 그다음에 기존의 채무일소 맞죠? 그다음에 재산 등 소유의 등급에 따라서 정치 참여 구분 맞죠? 예. 그다음에 귀족과 평민의 법률사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금권 정치였고 재산활동 정치적 비중을 뒀고요. 특히 이제 아라콘하고 아라오파고스는 상위 두 개 계층, 기족하고 기사 계층도만 뒀어요. 그러니까 농민이나 택트스 이런 노동자 계층은 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이제 호르테시우스법 을 연대해 갖고 문제 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솔련의 기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고대 그리스에 관한 다음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는 정치적 정권을 장악하자 대중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유롭게 하였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어, 내려준다는 의미로 무거운 짐 내려주기라고 했다. 자, 이때 이제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뭘까요? 그 당시 이제 선홍등이나 빈민들은 채무를 많이 지고 있었죠. 채무를 뭐냐면 깎아주거나 탕감해준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제도를 민주정치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이 소수의 수중에 있지 않고 전체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봉사 능력이 갖추고 있는 한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정치적 무시세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은 정치 생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사이에 일상생활도 역시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말은 이제 누구냐? 페리클라스가 한 말이야. 예. 그래서 이 페리클라스가 그 당시 펠로폰네스 전쟁 때 전사한 장병들의 장례식에서 한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는 아테네 민주정치를 확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페리클라스가 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이제 이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가에서 이제 기원전 6세기 초 조종자. 조종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솔론을 의미하죠. 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불만 사항을 조정해 줬죠. 예. 그래서 조금씩 좀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의 기반을 닦은 인물에 관한 서술이다. 자, 그가 시행한 개혁 중에 1위 의미하는 내용을 15자 이내에 쓰시오. 자, 여기 이제 이는 무거운 짐을 내려줬다. 이거 은유적 표현이지만 기존의 부채 탕감 및 부채로 인한 부채에 의한 노예를 금지시켰다. 자,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연설한 정치가는 이와 관련해서 빈곤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 걸 시행하시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국정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민의 참여 시나 공직 침해 시에 뭘 실시했냐? 수당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포방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52년 아테네는 시민권법을 그래서 시민의 자격을 제한한다. 시민권 제한법인데 이 시민권 제한법이 뭐냐 하면, 자, 요때 이제 앞에 크리스티네스 때 기억이 있죠. 거기에 이제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뭐냐면 시민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남자 부모든 그러니까 모계든 부계든 뭐냐면 양쪽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민권의 조치 여기 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시민권의 자격을 어디로 부모 양쪽으로 한정됐다. 그래서 크리스티네스 때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도 한정됐죠. 그래서 부계나 모계 중에 그 데모스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뭘로 묶느냐면 외국인이라는 범주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외국인의 의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테네에 살았더라도 요 한쪽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인구 비중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요. 물론 외부에 유입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시민권을 한정시켜 줬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리클라스가 추진한 건 아니고요. 일반 민회에서 이제 추진했던 건데, 왜냐하면 수당제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장제는 이제 돈은 뭐 델로스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충당을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민 단수를 줄여버리는 거야. 축소시켜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한 페리클라스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이 시민권을 가질 수 없죠. 페리클라스 부인은 외국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노마와 달리 아테나 스파르타는 시민권 수를 준호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나중에 대외적 팽창할 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왜냐면 새로운 피를 계속 받아들여야지 대외적 팽창할 수 있는데 아테네나 스파르타 인구 가지고 시민만 가지고는 세계 여러 지역을 정복할 수가 없겠죠. 로마 같은 경우에 시민권 정책을 좀 유연하게 이용한 반면에 그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도 이제 솔론 관련된 내용이죠. 근권 정치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기원전 594년에 아테네에 있었던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가의 이름과 나의 정치 형태 쓰고 이 개혁의 목적을 쓰시오. 자, 그는 재산 평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전에 나눠줬던 대로 4계급. 그 펜타코시 오메디, 그 노이, 시피스, 제우키타이, 테티스 이렇게 있는데 크게 이제 4개의 계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약간 있는데 여기 한 개 계급이야. 네. 펜타코시오 다 노이. 네. 발음하기도 힘들죠. 요거는 이제 귀족 계급이고 시페이스는 기사 계급이야. 네. 우리가 이제 기사라는 것은 이제 중세 시대 때 기사만 생각하는데 고대 시대 때도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시페이스, 그다음에 저 로마 같은 에키티스 이런 건데 요 기사 계급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자담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잖아요. 어떤 그 전쟁을 싸울 때 모든 물자들이나 무기나 식량 같은 걸. 그래서 시페이스는 적어도 자기가 기병으로서 능력을 갖추는 거야. 기병으로서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페이스는 기병도 있지만 대부분 중장 부분 계층도 많아요. 여기.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시대 기사가 아니라 기병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경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 부녀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테스라는 계층들은 빈민 계층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뒤에 얘기지만 노군으로 활동했죠. 3단 노선에 탑승하면서 노군으로 활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어주는데 이건 뒤에 얘기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얘네 계층들이 상당히 뭐냐면 중장부군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얘네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솔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4계급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줬죠. 금권 정치를 했고, 그는 각 등급에서 각자 재산 액수에 따라서 관리직을 할당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개혁을 이제 했던 사람은 솔론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이제 정치 형태는 재산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이제 정치적 권리를 주었으니까 금권 정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개혁의 목적.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양극화가 심했죠. 그래서 이런 개혁을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문제, 사회 통합을 뭐냐면 깨달으겠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죠. 자, 가에 들어간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다 뭐 지문을 읽기는 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아테네 참주들, 이 독재 정책 몰락하노.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토타투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뭐냐면 2명의 아들들이 뭐냐면 정치를 했는데 그게 무능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참주였던 시피아스가 이제 살해된 후에 그때 이제 반참주 운동을 주도했던 그 당시 크리스티아노스가 다시 들어와서 민주정치를 했죠. 그래서 참주를 뭐냐면 출혈 방지하고 행정교육을 개편을 통해서 뭔가 그 아테네의 어떤 힘을 결집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그 정책들을 펼쳤던 페리클라스는 가문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도 명문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강남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나타난 크리스테네스도 명문가 출신이죠. 예.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자 파르타노 신전의 건축을 후원했다. 자 이건 누구겠어요? 이거는 뒤에 페리클라스죠.
그래서 자기 그 친구였던 피디아스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의해서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파르타나 신전을 건축을 했죠. 그다음에 임신을 담보한 체분 간행을 금지시켰다. 자, 이거는 솔론이죠. 자, 그다음 각 부족에서 50명 뽑아 500인을 구성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됐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솔론 때는 400인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크레스티네스는 500인회로 뭐냐면 고쳤는데 400인회 구성은 이제 뭐냐면 원래 그 아테네가 4개 부주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각각 100명씩 뽑아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귀족들이죠. 이 귀족들이 주로 400인의 구성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족의 이익과 계급적 이익과 그리스 아테네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따르냐면 귀족들의 어떤 계급적 이익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죠. 근데 500인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4개의 트라이푸스라고 하죠. 파원적인 어떤 그 부족들을 인위적으로 해체시키는 거야. 그 짧게 짧게 데모스를 만든 다음에요. 이걸 가지고 좀 설명해야겠네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했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최소 단위는 민중자치인 데모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들 거기에 등록을 시킨다는 투표권을 주죠. 그리고 이걸 인위적으로 내륙,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해안 지역 이렇게 이제 또 3개 분류로 나눈 다음에 이 내륙에 한두 개, 그다음에 중심 도시에 한두 개, 해안 도시에 한두 개의 데모스를 하나로의 행정구역 개편돼. 그래서 이 한 개 행정구역에는 내륙에 하나, 한두 개, 중심 도시 한두 개, 해안 도시 한두 개 등 각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서로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 구성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0개를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부족에서 50명을 착출한 거야. 그러니까 요때 부족은 현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때 부족은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트레이프스라는 의미가 원래 현황 부족의 의미였다가 행정 부족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거 뭐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부족의 의미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뽑다 보니까 10 곱하기 50이면 500이네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500이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 400이네는 귀족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국가적 이익과 계층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계층적 이익을 따른다 했죠. 계급적 이익을. 근데 여기에서는 국가적 이익과 계층적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 전체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발자가 귀족들이 아니라 뭐냐면 각각의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계층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족 안에서는 귀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타월적 이해관계를 없애고 아테네 공동의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난타나이오와 디오니시아를 국가적 종교 축제로 장려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이 사람은 그 당시 페이시스트 타토스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참주 정치를 했죠. 그래서 자기를 반대했던 귀족들 추방하고 토지를 빈농들에게 분배하면서 대중 영합주의 정책을 펼쳤던 사람인데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민중들이 믿고 있었던 한 안테나와 발음하기도 어렵죠. 디오니시아를 원래는 민간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가적 축제로 승격을 시켜줘서 민중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오답이지만 나중에 페이스타토스가 독립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재산소에 따라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다르게 규정했다. 요거는 솔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죠. 8번을 볼게요. 자, 밑줄친 그가 인데 밑줄을 안 쳐놨네요. 자, 그가 실시한 개혁 정치를 보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의 개혁 목표는 종전의 혈연적, 지연적인 유대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등등인데 요거는 이제 부족제 개편, 부족제 개편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500인회 같은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모스에 등록된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그 당시 투표권을 준 거죠. 투표권을.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리스텐네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계층의 구분 없이 참여하는 시민법정을 뭐냐면 도입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시민법정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된 사람은 그 크리스텐네스가 아니라 솔론이에요. 솔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법정 크리스텐은 어떻게 기억하냐? 이걸 이제 뭐냐면 500인회와 연결시켰죠. 구성 방식과 그 10개 부족에서 10개 부족에서 각각 50명씩 착출해 갖고 시민법정을 구성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민법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그 누구냐면 뒤에 나왔던 페리크라스야. 그래서 페리크라스는 시민법정을 여러 가지 권한을 줬죠. 그래서 어떤 사법 민주주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귀족 계급의 토지를 몰수해 빈농들에게 분배했다. 아까 얘기한 페시투투아토스죠. 자, 재산평가에 따라 모든 사람은 4등급으로 나눠줬다. 자, 요거는 이제 솔론이죠. 솔론. 자, 법률 심사권과 최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500인회를 뭐냐면 설치했다. 예, 이거 맞죠? 예. 그래서 부족제 개편을 통해서 500인회를 만들었잖아요. 자, 공무에 참여한 시민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 맞죠? 아니, 틀리죠? 페리카스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때 수공을 참전한 빈민들이 실제로 정치 참여를 보장해서 그랬는데 요 크리스텐네스는 빈민들에게 형식적인 정치 참여를 인정해줬죠. 데모스에서 성인 남자로 등록을 하면 투표권을 줬잖아. 그런데 빈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고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 무보수니까 민회에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 할당을 일당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며칠 나가서 민회에 가는 것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페이커스는 그것을 이제 뭐냐면 만회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임기제를 실시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 연습한 아테네 정치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있군요. 요거는 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앞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앞에 설명했던 그 당시 페리클라스가 그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 때 참석해가지고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가 다른 민주주의 정치보다 다른 정치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 연설했던 것은 페리클라스고요.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인기가 높아 아르콘을 연민하여 민주정치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르콘은 로마에 얘기하면 정무관이야. 행정관이죠. 1년 단위로 이제 임기도 해갖고 뽑는 건데 무보수야. 그러니까 로마에 가보면 집정관이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아르코는 주로 이제 귀족 계급들이 이제 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물러나면 원룡격인 아라우파고스가 있어. 아라우파고스의
이게 원료원하고 비슷해요.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중장보병층이 형성되고 이들이 이제 부연평민들이 등장하면서 솔론 이후에 이 아랍공하고 아랍하우스의 권한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실제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수당제 실시에 빈민대 정치 참여를 가능했다. 맞죠? 그 다음에 타협적인 외교 정책을 펴 스파르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아니죠, 이거는요. 요 타협적 외교 정책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 쓴 키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몬이 친페르시아, 친 스파르타 정책을 펼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스파르타에서 헤노타이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스파르타가 원병 요청을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원병을 파견했어. 그러다 오히려 이제 스파르타한테 거절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페리클라스는 그 대페르시아 정책, 그러니까 페르시아한다. 스파르타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스파르타 싸우게 되는데, 자, 스파르타 싸우는 과정에서 그때 초반기 때 페스트가 유행되면서 그때 이제 죽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을을 보면 양친이 모든 시민자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예. 요거 맞죠? 그래서 이걸 시민권 제한법이라고 하죠. 앞에서도 언급됐던 거죠.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는 재산이 아니라 저기 그 데모스에 등록된 쪽이 등록돼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만이 뭐냐면 양쪽의 부모가 그 시민권 얻은 사람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자식 또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나머지는 다 외국인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죠. 수당제를 실시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당 시민단을 좀 축소시켜서 재정을 좀 뭐냐면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니을이 되겠죠. 네. 니은하고 니을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 김교사는 이제 넘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일 거고 그리스도 아테네에 있는 페르테 신전에 도착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번 하면서 하는데 과연 이제 학교에서 이 고등학생을 이제 어디에서 보내서 그리스의 어떤 여행까지 보내주나? 수학여행 이유인가? 아니면 체험학습 하려고 여기 간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는 이 건물은 1687년 베니스 함대가 폭격하기 위해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이후 중요한 조각은 분리되어 대형 방구에 소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붕이 날아갔죠. 예. 요게 이제 파르탄 신전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때 이제 17세기 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베니스하고 싸울 때 여기에서 이제 하약 창고가 나타났어요. 그 하약 창고로서 이용했는데 이 하약 창고에 이제 베니스 함대 폭격이 맞아갖고 폭발해서 위에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자, 그렇지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요거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뒤에. 자, 그렇지만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동맹의 메인주가 되는 고대 아테네 영광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건물은 화려하게 단청이 칠해져 있었고 지금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단청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제 벗겨지고 없어졌지만 그 당시 단청이 있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없죠? 네, 금과 상은 다 약탈당하고 이제 아테네 여신상도 파괴되고 없고. 자, 공사 기간은 10년이었고 그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교사가 학생이 이제 물어봤죠. 교사가 이제 답변을 하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일단은
델로스 뭐냐면 동맹국의 기금 징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해상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해상 무역과 상공업의 발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델로스 동맹군의 동맹군의 기금은 동맹국이라는 동맹국의 기금은 어떻게 이제 마련했냐면 원래 이제 앞으로 이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해서 함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델로스 동맹국에게 함대를 직접 만들 건지 우리한테 돈을 줘갖고 우리가 대신 해군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해군 운영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델로스 동맹국들은 아테네에 위임을 했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돈을 준 거야. 근데 원래는 처음에 델로스 섬에 줬는데 델로스 섬이 이제 해적대 약탈이 심하다 해갖고 뭐냐면 아테네 시내로 옮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 수당제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서 파르타나 신전 같은 건축비도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식으로 이용하죠. 공급을 이용한 건데 다른 동맹국들은 킥스를 못했죠. 그래서 델로스 동맹국의 기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델로스 동맹이 만약에 이탈하는 도시국가 있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함대를 파견해갖고 그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이와 여자는 노예로 갖다 팔고 그런 이제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이걸 뭐 아테네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국주의 정책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델로스 동맹 기금을 지킬 수 없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수당제라든지 파르타 같은 건축물 같은 걸 지을 수도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주의 정책을 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어떤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한 거야. 이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갈 학생의 답을 기획과 니은에서 찾으시오. 기획에서 니은까지 찾으시오. 이런 내용인데 자 파라타르 신전은 도리아 양식이죠. 도리아 양식은 초창기 때 그 당시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있고 그 도리아 양식 외에도 어떤 양식도 있냐면 잠깐 이제 보여줄게요. 이오니아 양식도 있고 코리안 양식이 있어요. 예. 코린토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토 양식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도리아 양식은 이 주두가 단순해. 그래서 뭐냐면 이 주두라고 하거든요. 이 주두가 단순해요. 그래갖고 아무런 장식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도리 양식에서 이오니아 양식으로 옮겨가면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오니아 양식 보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 소용돌이 모양이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양은 그 에라크타운 신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코린토 양식은 그리스 말기 때 양식인데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되죠.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소형들 밑에 아사컷 그 소형들 밑에 그 뭐가 또 달려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카우스스 잎사귀 장식이 더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추가됐다. 그리고 열주 기둥 받침수도 더 늘어났어요. 아마 이제 그 초창기 때부터 더 웅대한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갖고 뭐 대표적인 양식은 로마의 판타온 신전이나 그 아테네의 엘라 신전이 있는데 이 코린도 양식은 그리스보다는 로마에 전파돼서 로마 건축 양식을 많이 사용했던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도리아 양식이고 도리아 양식이 이오니아 양식과 코린도 양식하고 구별되는 것은 이 주두에서 구분된다. 주두가 좀 단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획과 니은을 찾아야 됐잖아요. 주두 부분을 찾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주두 부분은 디귿이죠. 원래 이 주관식 문제에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 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책 읽어보실 때 서술형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선택형으로 돌려갖고 문제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책에 적혀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서양사 교수들은 교육학 교수나
역교동 교수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신경 안 쓰죠. 예,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교육학 지식은 갖다 버리세요. 뭐 서술형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의점이 뭐냐. 그거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거 따졌다 틀릴 수가 있어. 예. 예를 들어 갖고 흥하진이라는 거 있죠. 예전에 문제 나올 때 흥하진이 나왔다고 해서 단서가 주어진다 안 된다라는 그 시험 법칙 있죠. 시험의 유의점. 그것만 생각해 갖고 흥하진이 아닐 것이다 하면서 뭐 기주대첩이라고 이렇게 팍팍 우기시고 근데 아니죠. 흥하진이잖아.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역교동 서양사 교수 입장이 중요한 거야. 예. 서양사 교수는 전혀 그거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제 낸다는 거야. 예. 그걸 염두에 둬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 그냥 답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네. 뒤에도 좀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단서 너무 많이 주어져. 그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이제 뭐냐면 단서를 보고 그 예문 속의 단서를 보고 뭔가 추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이제 그 엄밀히 말하면 역사 시험이 아니죠. 네. 언어 수 능력이죠. 네, 언어 수학 능력이죠. 하여튼 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뒤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기읒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귀족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소년 시절에 아나사고라스, 담원, 제논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교육이 훗날 정치가 장군, 운병가의 기초가 되었다. 타고난 운명과 교양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테네 지도자가 된 그가 심연을 기우는 업적 중에 하나가 신전의 건축이다. 이미 이제 딱 나오죠. 그가 주도했던 세운 이 신전은 피디아스가 지휘 감독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 아테네 신이었던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곳인데 파르타나 신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가 한 걸 알 수 있냐면 페르크라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르크라스는 민중들에 대한 정치를 했지만 실제 그 가문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강남 좌파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페르크라스 관련된 내용을. 자, 기획은 이제 스파르타와의 평화적 관계를 중요하면 LP 아데스와 대입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틀리죠. LP 아데스는 페르크라스 이전에 활동했다. BC 460년도에 활동했던 급진적 민주주의자 지도자예요. 그래서 BC 465년에 장군을 선출됐고요. 귀족의 잔재였던 아우파고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반스파르타 정책을 했죠. 스파르타 강경 정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에피아데스의 정치적 제자가 누구냐면 여기 페르크라스죠. 우리로 따지면 노무현의 어떤 정치적 제자가 문재인이잖아요. 예, 물론 성향이 좀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자, 하여튼 그런 관계였어. 그러면 여기에서 스파르타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엘피아데스가 아니라 누구냐? 이 사람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키몬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키몬과 엘피아데스는 정치적 대입됐던 인물이죠. 키몬은 거꾸로 스파르타의 어떤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친스파르타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파르타에서 헤롤타이드 반란을 일으킬 때 스파르타가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병을 파견했어.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좀 존심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키몬의 원병을 거부를 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아테네 입장일 때또 그 민중들 입장일 때 스크래치가 나잖아. 자존심에. 그래서 키몬이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피아데스가 집권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좀 하려고 하다니까 암살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알피아데스의 정책을 이어서 페리크라스가 추진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용 자체가 틀리고 페리크라스하고는 좀 약간 관련 없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메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테네가 살라미스를 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페이스토스예요. 그래서 이 메가라는 그 도시는 그 당시 어디까지 아티칸 서부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 메가나가 그 앞에 이제 아테네 바로 앞에 있는
살라미스 해주는 유명하죠. 살라미스 섬을 획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아테네는 군대를 파견해갖고 메가가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하 측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하 측민들이 참여를 했고 정치적인 어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정치 권리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타투스의 참수 정치에서 민중 영합주의는 이런 배경 아래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참고로 이 메가라는 도시인데 그 메가나가 나중에 이제 아테네 지배받다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세웠냐면 식민 도시로 흑해 연안 입구에 세운 도시가 비잔티움이야. 오늘날 이제 이스탄불이죠. 예, 이스탄불의 그 이명이 비잔티움인데 이 비잔티움을 처음 세웠던 국가가 도시국가 메가라는 도시국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페이스타토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아테네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코린도 양식으로 건축했다. 앞에 이제 지문 여기 나왔죠. 요거는 코린도 양식이 아니라 틀린 건데. 여기 코린도 양식이 아니라 요거는 도리아 양식이죠. 도리아 양식.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내용 자체가 틀려요. 사실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지붕과 내부 구조물로는 17세기 투르크의 공격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요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거꾸로죠. 맞는 것 같긴 한데 거꾸로예요. 내용을 여기 보시면 알겠죠. 자, 1687년 베니스 함대가 폭격해 지붕이 날아갔고 이후 중요한 조각은 분리되어 대형 방공에 소장되었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르크군이 아니라 베니스군이죠. 베니스 함대. 베니스 함대가 공격하다가 투르크 군이 거기에 이제 하약 창고를 이용했다 폭발됐죠. 네, 이런 것들 거꾸로 됐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슬람에서는 요 파르타나 신전을 한동안 뭘로 또 이용했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이용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을 보면 델로스 동맹의 적립금을 이용해서 페리크라스가 이제 그 적립금을 이용해서 니은의 건축 비용을 충당했다. 맞죠? 답이 5번이죠. 쉬운 문제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는 앞에 이제 03년 기출문제 그 예문을 보고 지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예문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후에 이제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예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스와 로마는 모두 도시국가 출발했으나 그리스는 로마와 달리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리스의 대표적 폴리스인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했으나 스파르타는 소수 시민지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생활 양식이 발달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소수의 상위 2%의 시민이 그 당시 80%가 넘는 피지배층, 특히 헤어트한 노예 민족들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반란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의 어떤 그 강경한 통치 방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인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왜냐면 군사 훈련을 받게 되죠. 군국주의 정책. 그래서 이런 양식들이 나타났다.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리스 반도가 통일국가 형성하지 못하고 폴리스가 발달하기는 자연 조건에서 30자 이내에 쓰시오. 이 문제는 역사가보다는 아마 지식가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 네. 그래서 험악한 산맥과 굴곡이 심한 해안선 때문에 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산맥이나 이런 것들 바다도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집주 형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폴리스가 8세기 때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28세기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세계에서 4개의 부족 국가들이 뭉쳐서 폴리스를 만드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아크로폴리스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폴리스 구성에서 대표적인 유형이 대개는 집주설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있고 이 도시 위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방어시설 있죠. 여기 뭐 신전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폴리스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도시만 있는 폴리스도 있고 그냥 농촌으로만 구성된 폴리스도 있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지리과 융합 문제로 한번 시험 문제 낸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특징.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간접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정치죠. 여기까지 좋은데 여자나 거듭 외국인, 노예들에겐 참정권이 없어. 그래서 성인 남자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여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 투표권이죠. 예. 여자도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투표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권만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이것도 이제 그리스 문제를 물어보고 있지만 아마 이제 이것도 일사 관련돼 갖고 융합형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일사를 보면 이제 그 현대 민주정치 있잖아요. 현대 민주정치와 아테네 민주정치의 어떤 차이점? 물론 역사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사 염두에서 문제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12-3번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 시민들이 지배체를 유지해서 독특한 생활 양식 중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엄격한 시민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 절대 복종하는 군국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뭐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어요. 하도 유명한 거니까.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역사가 되게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양대 거두는 헤로도토스하고 투킨티데스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역사적 그 서술 방식의 차이점이 되게 강해요. 헤로도토스는 좀 내러티브고 문학적인 어떤 서술 방식을 택한 반면에 그 투킨티데스는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고대의 랑케죠. 보통 랑케 보면 사료 비판과 분석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사료 비판과 분석을 해서 객관적 사실을 상당히 강조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초자연적 사실이나 신화적인 것들이나 그다음에 어디에서 들은 전설이나 민담은 배제시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눈을 보고 직접 듣고 정확한 것만 기록을 했어. 네. 근데 페리카스는 이에 반해서 자기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곳곳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 있죠. 그걸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헤로도토스는 좀 내러티브이고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느 것이 딱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투켄티데스가 문학적인 서사 방식을 썼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신화나 전설도 물론 그게 자체가 팩트는 아니어도 나중에 그걸 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 뭐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예.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팩트는 아니죠. 그렇지만 뒤에 1000년, 2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당시 2000년대 사람들은 이런 인식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로서 팩트는 아니지만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헤로도토스와 투킨티스의 다음 설명에 투킨티스에 더욱 가까운 거 좀 보면, 자, 여기 인간행위의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연관관계를 생긴 인과관계의 개념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사료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자기 역사책인 역사, 부제로 더 유명하죠. 펠로폰네스 전쟁사에서 이렇게 사료 분석을 통해서 원인 결과를 왜냐면 정확하게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근대에서 이제 일반화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인과관계 개념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등장하기 이제 명확하게 된 것은 이제 언제 때냐면 과학혁명 이후부터야. 17세기 이후부터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19세기까지 이런 인과관계에 입각한 역사 소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극의 연료식 기술 같은 거 그 정도만 좀 약간 보이고 나머지는 없었어. 그러다가 우리가 인과관계에 따라서 뭐냐면 역사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그런 방식들은 나중에 등장한다. 예전에 역사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왕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것이 문학적으로 서술됐거나 하여튼 인과관계 없이 서술한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은 최초의 포괄적 역사 서술가로서 역사 이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과거 인간 생활 총체를 재구성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죠. 근데 이거는 투킨티데스의 서술 방식보다는 뭐랄까 그 앞에 있었던 헤로토스하고 좀 맞아요. 헤로토스는 돌아다니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 썼거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어떤 풍습 같은 것도 같이 기록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세계사하고 종합적인 역사를 추구하는 반면에 토킨티데스는 이게 좀 단점인데 어떤 그 역사와 토키디의 역사는 사회 경제적 면을 도외시켰어. 그리고 주로 어디에만 초점을 맞췄냐면 펠로포네스의 전쟁의 전개 과정만 강조했다. 예.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사건들 연결관계만 강조했다. 인과관계만.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사람이 또 단점이야. 이거는 자, 역사적 배경을 지리적 요소도 중요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날카롭게 인식하고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나 여러 민족의 생활에 대해서 서술했다. 요거는 그 여러 민족의 생활을 기록한 건 헤로도트죠. 헤로도트는 각국을 여행하면서 들은 민담과 설화 등을 역사에 기록을 했죠.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헤로도트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전쟁사 읽으면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많아요. 예, 이집트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것도 나오죠. 이집트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거대한 7대 불가사리 그 중에 하나는 이집트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든 거? 예상 위에서 아래로 만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표현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져 보고 있어요. 먼저 흙담을 만들고 흙을 쌓고 이게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석축을 깔면서 밑에 흙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이게 이제 정확한 아니지만 일단 헤로토스의 말에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뭐 그런 게 있고. 자, 4번을 보면 인간 사회는 신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 중에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관계 이론이 나타났다. 이거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헤로토스는 투키디데스는 초자연적인 형상들을 뭐냐면 배제했어요. 신화를 배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처럼 읽어보면 막 온갖 신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신의 진토를 위해서 누굴 죽이고 누굴 다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헤로도스에는 좀 보여요. 약간 뭐 헤라나 제우스나 근데 제우스가 없죠. 하여튼 그 당시 그 그리스 신들 있죠. 제우스, 헤라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가입해갖고 뭐 했고 그걸 이제 연결시켜갖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그 투킨티데스는 이런 신화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있는 그대로만 기술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볼게요. 자, 1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페르시아 전쟁과 앞에서 언급했던 그 그리스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해 저수의 소재가 된 전쟁의 원인을 쓰고 가해 저수에 나타난 역사서술상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이 글의 서술 목적 인간의 행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을 사라진 걸 막고 무엇보다 헬라스인과 비헬라스인 서로 경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 주변의 역사도 기록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헬라스인과 비헬라스의 전쟁의 원인. 헬라스인은 그 당시 그리스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헬라 여신의 자손이라 해갖고 헬라스라고 했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변 민족 바로바로인 야만족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비헬라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국가 페르시아 싸웠던 것을 페르시아 전쟁사죠.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뭐냐면 서술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들은 대로 혹은 내 의견을 기술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든 남에게 들은 최대한 엄밀한 검토한 다음에 기술한 걸 원칙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 남의 드는 것이라도 정확한 사실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기술한 역사는 선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선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키포인트. 예. 초자연적 사실은 배제하겠다. 신화, 설화, 민담 이런 걸 배제한 거야. 그것은 투킨티데스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페라크로스와 좀 다른 입장을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썼던 그 투킨티데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것이 가저수의 소재가 된 전쟁의 원인서다.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쓰는 거죠. 페르시아 전쟁은 넓게 보면 이제 그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 지중해에 둘러싼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대립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는 그 당시 식민 도시를 주변에 많이 포진해 놨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그들 간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챙겼는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페니키아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페니키아도 이제 그리스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지중해 무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패권력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 보면 페니키아도 페르시아 쪽에 많이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페르시아 배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배도 많이 동원돼 갖고 싸우거든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 있었어요. 이오니아 지역은 아까 이제 설명한데 소아시아 반도 있잖아요. 소아시아 반도에서 이제 이 주변 지역, 예. 여기가 이제 연안 지역이 이오니아. 이 지역에 식민도시들이 많았거든요.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경제적으로 BC 6세기까지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철학자들 밀레투스 아파도 여기 있었죠. 밀레투스가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국가죠. 근데 이제 이게 세력 변동이 일어났는데 원래 이 소아시아 반도는 리디아가 점령하고 있었죠. 연해안은 이제 소아시아, 연해안은 그리스 시민도시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리디아가 공격을 받고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오니아 지역을 통제하니까 그 이오니아의 어떤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에게 뭐냐면 원정을 파병을 요청하죠. 근데 스파르타는 거부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아테네는 해군 함선 12척을 파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게 한번 이제 이오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본토까지 공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중해 세력 확대로 그리스 시민도시를 압박해 오니까 이오니아 그리스 시민도시 반란에 아테네가 직접 지원됐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죠. 자, 또 한 번 나오죠. 뒤에 또 나와요. 자, 역사 소수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나조수에 나타난 역사 특징, 요거 꼭 외워두셔야죠.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그리스 나온 거 보면 그리스의 그 역사가 관련된 나온 거 보면 헤로도토스보다 은근히 투키디디스가 나온 게 많아요. 그 뒤에 이제 논술형 문제도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서기나 서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찾아낸 내용이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비판적 역사 소수됐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죠. 자료 엄밀히 검토해 서술됐고 그다음에 미나 같은 것들 배제한다고 했죠. 그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야, 순환적 역사관들은 물론 이제 토키티스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순환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 근데 순환적 역사관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나갈 수 있고 또 미래가 이제 현재 되면 과거 사실을 또 알 수 있고 미래가 현재 되면 그 현재 이 과거에 대해서 또 알게 문제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 그 당시 현재가 이제 미래가 되면 현재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실도 알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순환적 역사관 자체가 교훈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성향은 크게 변한 게 없죠. 그때 과거인이나 현재인이나 앞으로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일을 할 때 그 보편적 성향을 바탕으로 해갖고 역사에서 교훈적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과거에 그려놓고 그 과거를 통해서 그걸 얻으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방향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미래가 현재가 되면 그 앞에 있는 과거에 현재 있던 과거가 계속 또 교훈을 얻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순환적 역사관은 교훈적 역사관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훈적 역사 서술은 뭐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투켄티레스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정근대적 역사관의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위견, 전설, 소문을 배제하고 직접 보고 든 걸 가지고 서술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결과를 세밀하게 서술했다. 인과관계에 따라서. 예.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펠로폰네소 전반에 관련된 내용도 다 왔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 전쟁사도 관련된 내용도 나올 것 같아.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죠. 자, 15번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67번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기읍과 니은의 설레가는 다시 여기 67번이야. 예. 첫 번째 인증문 67번. 자, 첫 번째 인증문은 아니죠. 여기가 이제 게릴라 특강이 단기 특강이기 때문에 67번. 예.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기읍과 니은의 설레가 되는 고대 역사가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고대 역사가와 그 정근대 역사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자, 세계는 세계사의 진행 과정을 밝히려고 했다. 그는 세계사의 진행이란 바로 정신의 자유를 향해 나타난 거대한 가정으로 보인다. 그렇죠? 세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 간념론을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세계는 이제 세계 정신으로 나타난 가정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성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사도 이성적으로 진행돼 왔고, 세계사는 좀 더 나은 상태, 완전한 상태를 향한 부단한 발전 과정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진보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사적 법적 발전 법칙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헬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쭉 있다가 이제 각자 뒤에 보면 그는 19세기 이후에 역사 연구 방법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었다. 역사는 과거에 과연 어떠했는가만 서술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역사 서술의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지 거기에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을 할 필요 없죠. 자, 이로써 남캐는 역사인식의 서술에서 엄격한 사실주의와 객관주의 태도를 한 모범을 세웠다. 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요와 비슷한 사람들 찾는 거야. 이 고대 역사가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답을 일단 찾고 얘기해 볼게요. 폴리비우스예요. 그래서 폴리비우스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요. 이 폴리비우스는 그 당시 이제 그리스와 카르타고의 몰락을 그리스와 카르타고의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한 로마의 팽창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흥기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제 서술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했는가? 그때 이제 세계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 그 당시에 세계였겠죠. 그걸 왜 지배했는가? 이거는 로마의 국제가 우승해서 그런다. 로마의 정치 체제가 무수했기 때문에 지배를 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그런 정책 과정을 이제 보면서 그 정치 체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정치 체제가 왕정, 참주정,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그다음에 중우정치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중우정에서 다시 왕정 이런 식으로
나는데 순환적인 어떤 세계관, 순환사관의 제시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세계관적 법칙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중후 정치는 3두 정치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재정을 해갖고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사실주의와 객관주의 역사를 모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투킨티데스죠. 투킨티데스. 답이 5번이 되죠. 투킨티데스는 고대의 랑케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비록 오답이지만 또 여기 니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비우스. 자, 니비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노마사를 서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라진 노마 작가의 어떤 서술과 전설을 토대로 건국 이래 노마사를 기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마의 역사가 상당히 가장하게 말하고 사실과 허구가 허조예요. 허구가 혼재예요.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내러티브의 서술 방식, 그러니까 문학적 서술 방식을 보이죠. 그래서 리비우스는 그 당시 누구하고 짝지을 수 있는 인물이냐면 헤로돈투스와 짝지을 수 있는 인물이죠. 이렇게. 근데 요거 예문하고 틀리지만 리비우스하고 헤로돈투스하고 좀 짝지을 수 있는 인물이야. 참고로 이 투킨티데스는 정근대 역사에서 좀 약간 서양 역사에서는 좀 예외적인 인물이야. 대부분 리비우스나 헤로도토스처럼 역사 서술에 문학적 서술이 많아요. 네. 이게 문학인지 신학인지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역사 서술은 서양에서는 근대 넘어와서 그런 거죠. 이 역교나와 또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져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보면 가와 다에 들어갈 인물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나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그다음 테테스가 전쟁에 참여하여 얻은 밑줄친 정치적 혜택을 내용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와 다는 누구일까요? 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재산에 따라 힘이 내든 걸 구분하니까 근권 정치를 주장했던 솔론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타토스는 있고 귀족종을 무너뜨리고 뭐를 수입했다. 참주정.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평 추방제 도입. 모든 사람들 4개 부족 대신 여기 클레이스테네스죠. 클레이스테네스를 완성시킨 사람이 페리크라스죠. 이렇게. 그래서 가하고 다른 뭐냐면 솔론이고 이렇게 클레이스테네스야. 너무 쉽죠? 여기 좀 출제 연도를 좀 봐야 되는데 출제 연도 16년도야. 16년도는 문제 쉽게 나왔어, 되게. 중학교 문제, 고등학생도 그 풀면 거의 60, 70% 맞출 수 있는 문제, 역경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겠고, 그래서 그때 점수가 80점 만점에 78점, 79점 이런 사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합격했는데 경기에서 76점인가 78점을 맞았던 때였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테테스에 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얻은 미추친 정치적 혜택을 쓰시오. 테테스라는 것은 빈민계층이죠, 빈민. 그러니까 솔론의 이제 4단계 구분 중에 제일 마지막 빈민계층 4등급 이잖아요. 얘들은 이제 가진 게 육체적인 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녹군으로 많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페리크라스가 정치 권리를 주게 된 거죠. 자, 요때 얘네들에게 정치적 혜택이 뭐냐? 수당제, 그 다음에 추천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권리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당제와 추천제 실시 등 실제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근데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천제하고 수당제를 도입했다고 했잖아. 이미 예문 안에 답이 존재하고 있죠. 이게 어떤 평가 기준에 보면 이제 서술형 평가나 어떤 객관식 평가에 보면 예문 안에 답이 존재하는 건 별로 좋은 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언어 수행 능력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요걸 이렇게 그냥 답을 해놓고는 수당제 추천제 식으로 답을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요걸 어떻게 채점했냐면 요거 추천제하고 수당제 외에도 무엇을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라는 걸 꼭 써야지만 점수를 줬다고 돼요. 예, 요걸 이게 들어가야지만 그 당시 1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1점인가? 하나, 둘, 네 개 보니까 1점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실제 정치 참여를 보장 너무 문제가 쉽다 보니까 잘하면 만점이 나올 수 있거든. 전공에서. 이걸 방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 기준을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점수를 깎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요 말을 들었으시 여기 뭐냐면 이 말을 여기다 예문에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문제를 좀 약간 수준 높이든지 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유다시. 그래서 임용시험 보면 너무 어려울 땐 되게 어렵구나. 너무 쉬울 땐 너무 쉬워 또. 네. 중간 레벨이 없어 그냥. 네. 중간 난이도가.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약간 중간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 문제를 내긴 하지만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런 경향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까지 끊어야 되나 모르겠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17번까지만 좀 하죠. 예, 문제가 의외로 많네. 자, 여기 보면 다음 언어 폴리스의 토니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의 결과 기획에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문 속에 어느 나라인지 봐야 되잖아요. 단서가 되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자, 니코코스라는 사람이죠. 니코코스는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입법자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당시 이제 토지 제도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했던 전설적 인물이 니코니스야. 니코코스인데 이 사람은 시민들에게 라코니아 여군의 공유지를 군동 분배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단은 헤이오트에게 소양물의 절반을 받아 생활하게 하는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어, 모든 토지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걸 같은 거 뭐냐면 정치적 권리도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양극화나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역사에서 사실 좀 틀린 게 있어. 라코니아 지역은 원래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있었던 지역이죠. 스파르타가 이제 지도를 좀 여기 나와 있나 제가? 여기가 원래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공격해서 점령했던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서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옆 동네를 친 거죠. 메세니아. 그래서 BC 650년경에 메세니아 지역을 장악을 해요. 요때 이제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이 헤오타인데 이 헤오타를 총체적 노예로 삼고 얘네들 시민들에게 땅이나 노예들을 분배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그 생산물 가지고 이제 시민들은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체제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그 프로타고스의 니코스 전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위인전이죠. 그래서 이제 니코코스라는 사람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일단은 요건 역사 사실하고 약간 틀려요. 예. 니코니아 평원이 아니라 그 옆에 메세니아 평원 두 번에 걸쳐서 메세니아 정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땅을 나눠줘서 해결했다. 사실 문제는 스파르타는 이런 해결 방식은 그 당시 아테네와 좀 다르죠. 아테네같이 해상무역을 했던 폴리스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어요? 잉여 인구들을 밖으로 방출시켰잖아. 그래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그 당시 그 뭐예요? 시민도시를 만들고 시민도시가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이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요 니코고스 같은 게 스파르타는 그 옆 나라를 침략해갖고 뭐냐면 사람과 토지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게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이제 희생을 했던 사람이 헤르타이야. 헤르타이는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 지배하에
수많은 반란이 있겠죠. 수십 번의 반란을 그때 다 진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상당히 힘이 약해져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스 전쟁 등등 해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스파르타 자체가 이제 시민단 수가 전쟁 중에 이제 전사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도 이제 뭐냐면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도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페리올코이나 뭐 용병 집단 심지어는 그 헤이로타이 같은 사람도 이제 수군에 입대시켰고 뭐냐면 그 군인을 만든 만큼 상당히 뭐냐면 약화됐다. 그때 이제 펠로폰네스 이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죠. 이게 이제 테베예요. 이 테베는 그다음 스파르타를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테베가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주도했던 장군이 에파민논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그래갖고 이제 펠로폰네스 군과 정규군, 그러니까 이 펠로폰네스 정규군이라는 것은 그날 스파르타와 스파르타 연합 도시들, 동맹국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베도 이제 테베와 그 동맹 도시들 있죠. 들 간에 한판 싸우게 돼. 이게 라우트라 전투야. 네오트라 전투. 요거 전투 되게 중요해요. 외워두세요. 네오트라 전투에서 이제 펼쳤던 것이 이제 테베가 사선진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군사상으로 상당히 연구 대상이거든요. 예. 한쪽에 몰빵해갖고 뚫어주는 건데 이거 다 설명하기는 좀 그래. 왜냐면 여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고 네오트라 전투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선진을 중심으로 네오트라 전투의 상황 있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쭉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결과 기울게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결국에는 이제 레오크라 전투에서 테베가 이기죠. 그래서 패권을 장악을 해요. 그렇지만 테베의 지도권도 이제 오래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테베가 레오크라 전투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그 당시 메세니아 평원이 상실되게 돼요. 메세니아 평원 그 당시 헤르타에 있는 지역 있죠. 이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메세니아에 그 당시 살았던 헤르타이들이 독립도시, 독립폴리스를 만들게 돼. 예전에 이제 이게 메세니아 평원이 그 당시 스파르타의 어떤 그 자금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독립해 나가니까 이 스파르타의 세태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거. 그 에우투가 전투. 꼭 예전에 나중에 한번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에파미너다스 또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니크노구스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서술형 문제보다는 단답형 문제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거 정확히 외워두세요. 의외로 많이 알고 있어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면 지명을 모르면 틀릴 수가 있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보다. 예.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죠. 18번 문제까지 딱 써볼게요. 자, 헬레니즘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그 알렉산더 관련된 내용은 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알렉산더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 있겠지만 이건 어미는 필립 관련된 필립 2세 관련된 내용이고 필립 2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지만 알렉산더의 정복 과정에서 헬레니즘 문화 형성 과정 있죠. 이런 것도 나올 만한데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 임용계형. 딱 이게 한 문제만 나왔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중에 이제 세 가지 특징 있죠. 네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세계 시민주의. 그래서 이제 세계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종전의 폴리스 의식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세계 시민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자연법 사상, 그죠? 개별 민족들의 어떤 풍습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 초월해서 그 근원이 되고 하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자연법 사상이 등장했고 이게 노마나 중세 시대 때나 근대에 큰 영향을 주죠. 자연법 사상이. 자,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을 대변했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라는 도시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정치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료들과 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것만 논의했는데 그런 걸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학파는 이제 스토아파와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죠. 스토아파는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느낌, 주관적 판단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에도 그게 반영돼. 간능적이고, 네, 간능은 섹심이죠. 그리고 강능적이고 되게 주관적인 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이상적인 미, 조화와 균형에 각한 미 이런 것들보다는 간능적이고 주관적인 미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 추구하는 어떤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는데 그리스는 이에 반해서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는 내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그 사람이 예쁘고 그 사람이 잘생겼으면 잘생기고 예쁜 거야. 이건 주관적이고 그리고 간능적인 미 같은 걸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게 보면 오리엔트 지역이죠. 오리엔트 지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예전부터 뭐가 발달됐어요? 자연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자연과학이 발달됐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 간능과 주관적인 미를 강조하고 자연과학 발달. 요게 네 가지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에요. 네. 요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죠. 18번 보면 자, 헬레니즘 시대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연과학 분야가 특히 발달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서 이제 총동설을 주장하는 포토마이우스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동설도 나왔어요. 그래서 발음 안 돼. 아리스타로코스는 지동설을 주장했고 유클리드 기하도 이때 나왔고요.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그래서 이제 앞에서 부력의 원리를 이제 했죠. 모욕을 하다가 발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맞죠? 세계 시민주의 세계관이 형성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중심의 합선 세계를 벗어나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살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 어떤 보편적인 거, 자연법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가 나왔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스토아파의 자연법 사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전체주의가 강조돼 개인주의 풍조가 상이었다. 앞부분은 맞죠? 예. 그 당시 이제 전체주의보다는 전제주의가 낫겠네.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 중에 집단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전제주의라는 게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틀렸고 일단 전제주의는 왕이나 전문화는 관료에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든 정치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어떤 문제에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 당시 철학계 하두였고 그때 이제 스토아 사상과 에피쿠스는 다른 방식으로 그 방법을 제시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틀렸고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융합 정책을 했다. 이거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인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 사고방식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 예전부터 이제 주변 민족들 바로바로 해서 야만족을 했고 알렉산더의 이제 스승이 그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렉스 대왕은 그 스승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세계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 피정몽 때 간습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방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선 예전처럼 이제 민주 정치는 맞지 않다고 인식해서 오리엔트 전제군주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지 각 곳에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죠. 거의 이제 7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포톨마이오스 수도였던 그게 남아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레니즘의 문화의 한계도 여기에 보이죠. 되게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같이 이제 도시에 거주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 문화도 도시 주변으로만 형성됐지,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확산되지 못했다는 이제 단점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르시아인들의 어떤 관료들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인들 간에 국제 결혼도 장려하죠. 장려보다는 거의 강제 좀 했다 보면 돼요. 자기도 이제 부인을 맞았을 때 저쪽 박지아 지역에 이제 그 부족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남자만 이제 전쟁을 많이 갔다 보니까 그리스 군인들이 이제 그 주변에 현지촌을 많이 뒀어요. 그게 이제 첨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강제로 결혼시키고, 물론 나중에 다 이혼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청년들을 어 마케도니아식으로 이제 그리스식으로 훈련을 시켰죠. 뭐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요거 뭐 굳이 이제 외워둘 필요는 없겠죠. 뭐 그냥 교과서 수준이지만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어.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19번인데, 아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또 하나? 예. 일단 하죠. 이거 해야 되겠다. 예. 왜냐면 지금 6시 6분인데 제가 출근이 이제 7시 30분에 하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오늘 그리스도 어떻게든 끝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기획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성립한 동맹을 쓰시오. 예. 전투 명칭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쟁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전쟁사 꼭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거 다 이제 그 보긴 그렇고, 여기에서 나온 왕은 누구냐 하는 거죠. 네. 이 왕은 필리포스 2세예요. 필리포스의 아들이 이제 알렉산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전투는 이 필리포스 2세가 주도하면서 알렉산드를 데리고 이제 같이 싸웠던 건데, 이때 알렉산드가 상당히 많은 공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전투가 켈레노의 전투죠. 켈레노의 전투인데, 자, 요 켈레노의 전투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고전기 노마의 어떤 문화 끝나고, 어, 고전기 노마의 문화가 어떤 종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어떤 폴리스 중심의 정치체가 무너지는 그런 전투로서 이제 캐롤라의 전투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캐롤라의 전투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잘 설명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길어요. 설명이.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여기 이 사람은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부족장 출신이죠. 원래 마케도니아는 그 원래 그리스인인데 여기 이제 지역에 살던 일리노아인가 그다음에 트라키아인들과 좀 약간 혼혈된 그런 사람이야.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얘도 그리스인들인데 병방에서 있던 좀 약간 천시받았던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인들이 예전에 부족 단위로 살았는데 이 부족 단위의 마케도니아를 통일한 사람이 필리포스 2세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만들죠. 왜 통일될 수 있었냐면 그 당시 어릴 때 이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 오랫동안 인질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테베군을 자세히 보면서 그리스 팔랑크스 제도와 기분과 군수의 전문적인 양성 같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이제 여러 이제 군대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 밀집 대응을 도입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스 밀집 대응보다 더 진화해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길이 창이 있죠. 그리스 밀집 대응 팔라코스 보면 긴 장창 있잖아요. 장창을 더 길게 해요. 5.5m. 네.
그래서 무장해오는 전차병과 기병을 격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농민들을 이렇게 밀집 대응으로 이렇게 부장시키고, 또 기병도 양성했어. 자기 친구들, 귀족 출신으로 구성된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헤타의 왕의 친구인 기병 부대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 헤타의 도리와 기병 부대와 그 다음에 밀집 대응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스에선 두 가지 대립이 있었어요. 먼저 그냥 이소크라테스처럼 마케도니아를 받아들여서 하나 통합해서 지금 우리의 공동의점이었던 페르시아를 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반마케도니아 진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데모스테네스야. 그 아테네에서 이제 필리포스 연설을 통해 페르시아보다 오히려 마케도니아가 더 위협적이다. 그래서 국민군 창설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올리투스 연설을 통해서 올리투스 동맹, 칼키디아 동맹 결성을 호소하고 축제 자금을 그 군자금으로 적용할 것을 이제 촉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아테네 그 당시 필리포스 2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당시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이 영어 폴리스를 끌어들여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시켜서 필리포스 2세와 칼레노아 전투를 대입하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와 이제 전투는 여기 관련돼 갖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승리는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데모스테네스는 자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칼레노아 전투는 고종기 그 폴리스 시대 종말이며 폴리스의 기본을 존재하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끝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결국 칼레노아 전투에 참패했던 소시에트 아테네인들은 도시방어 준비를 했지만 필리포스가 이제 사절 파견해서 아테네의 하의를 청했고 아테네인들은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 2세는 캐나다 전투 이후에 그리스 전체는 여러 도시 방문해서 협력을 이끌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동맹이 형성되죠.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 나온 동맹인데 동맹 명칭이 코린토 동맹이죠. 헬레네스 동맹이라고 하죠. 그리스 폴리스 규합해서 코린토 동맹을 맺고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는 빠졌어.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캐노네아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너무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빠졌고, 뭐 그 테베도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들어와봤자 뭐 큰 힘을 못 쓰는 나라니까. 근데 이거 이제 콜린도 동맹을 이제 만들고 나서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를 공격하려고 해요. 공동의 적이었던.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도 됐네. 만장일치도 동맹군 총사령관에 임명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파우사니우스라는 뭐냐면 근위 대장한테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동성 연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이 남편을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필리포스가 그 부족장의 그 부족장을 죽이고 그 딸을 상대편 부족장의 딸 부족장을 죽이고 그 딸을 이제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도 있고 하니까 필리포스 2세를 이제 뭐냐면 암살을 해서 자기 아들을 왕이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가 약간의 20살의 나이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리스 내에서 어린 놈이 이제 즉위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유럽에서도 좀 어리고 그런 애들 보면 좀 우습게 보잖아. 그렇지만 알렉산더는 곧바로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시 그리스 연합군을 다시 형성해서 페르시아 원정에 나서게 됐다.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은 알렉산더의 뜻이기는 하지만 이미 아버지 때부터 이제 구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캐노네아 전투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맹 명칭 콜린도 동맹.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또 다시 풀어야겠다. 네.
제가 학교 출근하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기억의 공통요 들어갈 지명과 니은의 공통요 들어갈 문자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건 파리의 연인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별칭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에반스라는 사람이 크레타 섬에서 크노소스 궁전 유적을 발견했어요. 크노소스 궁전 있죠? 이걸 발견한 거야. 그때 이제 크노스 궁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미궁이라고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노스 왕을 이제 미궁이라고 이제 그리스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때 미노스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크레타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을 크레타 왕, 크노스스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관련된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벽화 중에 프렌스코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통반에 그러니까 뭐야 전통반이나 거기에다 이제 해칠레가 있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 요걸 이제 별칭을 해가지고 그 뭐라고 했냐면 파리 여인이라고 했죠. 예, 프레스코화를. 예. 그리고 이제 에반스가 또 했던 게 뭐냐면 문자를 해독했죠. 그 당시 그리스에 이제 사용했던 문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명 문자 A와 그 다음에 서명 문자 B가 있었죠. 예, 잠깐만요. 서명 문자 A하고 서명 문자하고 있고 서명 문자 B가 있었어. 서명 문자 A는 크레타에서 사용했던 문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돼 있지 않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크레타인 자체가 인도 유럽 계통이 아니에요. 네,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있고 서양 문자 B는 미키네 문명이 사용했던 문제인데 요거는 번역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잘못 말하는 건데 네. 벤트리스가 해독을 했어요. 네.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서양 문자 A나 B는 이제 그 발견 자체는 이제 에반스가 했던 건데 번역은 벤트리스가 했어.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형 문자 B가 그 당시 미케네 문명에 사용했던 문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1450년 이후에서도 크레타 섬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관을 좀 해야 되겠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뭐냐? 자, 미케네인들이 1450년 이후에 크레타 섬에 들어와서 여기를 정복했기 때문에 성형 문자 A가 없어지고 성형 문자 B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형 문자 B의 발견은 이 시기 때 미케네인들이 신이고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켰던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를 사용했는데 물론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 크레타 문명의 멸망을 테라해상의 폭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학자도 있고 이 원래 성형 문자 B는 해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에 해독했는데 그 전 단계에 뭐냐면 시타이트 문자가 있어요. 이 시타이트 문자를 이제 체코인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걸 바탕으로 영국의 벤트리스가 해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그리스어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타이트나 그 다음에 여기 그 성형문자 B는 성형문자 A와 쉽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미키네이나 시타이트는 공통적으로 뭐죠?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물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리아인하고 미케인하고 별개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같은 계열 민족이에요. 다만 이제 뭐냐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케인들이 먼저 좀 더 그리스 본토에 들어온 거고 나중에 이제 12세기 들어와서 나중에 도리아인들이 들어온 거야. 똑같은 정복민들인데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명은 이제 아까쯤에 그 크노소스 궁정. 원래 지명은 크노소스라고 써야죠. 지명스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니까 유물 유저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크노소스 궁정까지 써도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성상 비문자. 그래서 성상 비문자 에반스가 발견했는데 해석은
벤티스라는 사람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이게 마지막 문제. 예. 자, 이거는 이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는 헤로도스의 역사에 적혀 있죠.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뭐냐,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건데,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야. 이때 페르시아 전쟁이 1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리우스가 이제인데, 예, 다리우스가 이제 집권하는 과정을 좀 알면 여기 가의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 다리우스는 그 앞에 있는 성왕을 이어가지고 집권한 게 아니에요. 일종의 쿠데타로 집권했어요. 그래서 좀 반계열중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가오마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했는데,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나서 한동안 혼란을 수습하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집권했어. 그러니까 계열상을 보면 전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반계열 쪽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집권하는 과정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2세부터 해갖고 캄비세스 2세 가오마타 관련된 반란 내용들 다 했어요. 예. 결국에 다리우스 1세는 이런 그 자기의 반발했던 그 가마우타와 귀족들을 다 끌고 와갖고 베이스 비문이 되게 유명했어요. 이 모습이 그렸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혼자 침몰통에 집권한 게 아니라 여러 귀족들과 연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귀족들이 왕이 올리기 전에 어떤 정치 체제를 이제 만들 것인가, 그걸 이제 논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우스가 전제정이 좋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국 다리우스 1세가 왕위가 됐죠. 다리우스 1세 이후에 다리우스 2세, 3세 있기 때문에 그 다리우스 1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인명은 다리우스 또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원문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로도스 역사는 그 다리우스 2세, 3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다리우스는 다리우스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리우스 써도 돼요. 예. 요거는 그 사료 자체가, 가사료 자체는 그 경남대학교에서 나오는 서양 고대사에 있는 자료야. 서양 고대사 사료집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서양 고대사를 뭐더라, 하여튼 그 경남대학교에 나와 있는 서양 고대사 관련된 사료에 있어요. 예, 여기도 다리우스가 돼 있어. 다리우스 1세는 2세, 3세가 있을 때 이제 그걸 구별해서 갖다 붙인 거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여기까지 구별할 필요 없고 다리우스나 다리우스 1세를 해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뭐냐면 그리스 원정을 했죠. 그리스 원정의 배경은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그 나와 관련된 사료는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야.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BC 499년에 이런 이오니아 반란을 계기로 해서 그걸 진압하고 나서 했는데,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가 이제 이오니아의 원정군을 파견해서 상대 배신을 느꼈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이거 안 되겠다,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병력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자신의 사이였던 마르도니우스를,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그 다리우스 1세 사이예요. 아테네 진압하는 명령을 내는데, 그래서 이 마르도니우스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헬로스 포트 해협에서 이게 약간 지도가 필요한데 이게 있나? 없네. 하여튼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건너다가 마케도니아, 트라키아는 오늘날 불가리아 지역이야. 이러는데 그때 이제 도중에 이제 아토스크고 가는데 태풍을 만났어. 그러니까 싸워보지는 못하고 함대가 상실됐고 20만 대군이 정렬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싸워보지 못하고 끝난 전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3차를 싸우게 되죠. 예. 오히려 2차와 3차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약간 역부딪히는 문제로 1차 페르시아 전쟁을 냈다. 예. 그 나의 전쟁 명칭은 1차 페르시아 전쟁. 유사하다고 하는 그냥 페르시아 전쟁.
듣기로는 1차 페르시아 전쟁을 정확히 써야지 채점했다고 그래요. 맞게 해줬다고 하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의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그 본강의 때 진행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따로 이렇게 그 게릴라 강의식으로 이제 진행할게요. 왜냐면 맥이 좀 끊기더라고요. 강의 쭉 하다가 딱 갑자기 이제 기출문제 넘어가면 좀 맥이 끊겨갖고 따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